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교내 자습실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실 간 이동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일주일간 당 밖에서 민심을 듣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함께 언급하며 야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몸풀기를 끝낸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도전 의지를 구체화하면서 기호 2번으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들의 보도 보시고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먼저 취임 후 이렇게 줄곧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란 변수를 만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떤 표현으로 사과를 했는지 송재인 기자의 보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렸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반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함께 조국 사태도 통렬한 반성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야 재판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논란만큼은 당이 나서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공정성 문제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송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사건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 반성할 건 제대로 하되 반박할 부분은 주저하지 말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기자회견 직후 송 대표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을 밟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민주당 안에는 송 대표의 입장 정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지만 내로남불, 무능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 그리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자. 침묵을 포함해 공개 사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은 일찍이 송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 불러온 조국의 벽은 이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송 대표의 입장 정리가 민주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그 파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리고 자맹 정치를 이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눈에 띄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통인 윤희숙 의원에게는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했는데 문재인 주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역량을 쌓는데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각각 회동하며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는 두 중진 의원보다 먼저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당시 나도 세입자란 연설로 반향을 일으켰던 초선의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KDI 교수 출신으로 평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주력하는 윤희숙 의원을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호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YTN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함께 발을 맞춰보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윤 의원에게 정치적 호감을 표현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골목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만나 골목 상권 살리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자, 지방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맹 정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밑그림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로 자신과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자신과 가족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 책을 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관련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계일보 측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등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시 논란 속에 의사 고시에 합격해 지금은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기사도 소송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조선일보는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찾아가 인턴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다음 날 기사가 부정확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와 그 상급자에게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TV조선과 채널A 보도와 관련해서도 기자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만 수억 원 규모인데 조 전 장관 측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언론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한 언론의 어떻게 보면 그 사생활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그다음에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기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보도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보도로 조 전 장관 측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4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고충을 이해하고 또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백종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 시작부터 주먹 인사가 오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4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감사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지난번 그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또 한미 동맹이 최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 직접 지목을 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 같고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더욱 협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인간관계자에 비춰서 경제관계도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문해 주신 덕분에 미국하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최대 관심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른 총수들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반응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부회장의 사면 자체를 공감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민주당이 결국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대로 지급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민 지급이고 그 방식은 1인당 지역화폐 쪽인데 민주당 대선 주자가 정해진 이후인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의 운을 본격적으로 띄운 건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SNS를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국민 지급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정청에 공식 요청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으로 사실상 못을 박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급 방식 논의도 1인당 지역화폐로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용기한이 석 달로 정해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지역 경제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입니다. 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 제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계획대로 추석 전후로 추진된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시작되는 만큼 유력 대선 주자의 입김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 평가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3과 고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3 수학을 빼곤 모든 과목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고 모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중학교는 국어와 영어에서, 고등학교는 국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건데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학교 생활 행복도도 지난해 중학교는 4.9%포인트, 고등학교는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해법으로 등교 확대를 내놨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현장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고는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확대는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지난 5월 26일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전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장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의 집단 감염이 4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당국이 주변 학교도 선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던 터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4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지켰지만 학생들이 수업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교내 자습실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실 간 이동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학년 학생 3명도 감염되면서 학교는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보는 6월 모의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작년처럼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 등을 안내를 같이 드렸거든요. 교육당국은 주변 학교에 대한 선제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이 일어난 학교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교 13곳, 학생 8천여 명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강북구 고등학교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다른 중학교입니다. 이곳에서도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 4명이 감염되는 등 학교 내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안한 점이 있긴 있어.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어른들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역시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등교 수업 확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에서 감염이 주로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렇다면은 부모님들 30에서 50대 분들이 접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내 집단 감염 사례를 종합해 방역 대책을 마련한 뒤 2학기 개학 전에 각 학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마감을 하루 앞두고 현재 예약률은 7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 자녀 물량 접종 기회도 60세 이상에게 우선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60%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74.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27일 65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 시작과 함께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접종 분위기가 확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달부터 접종하고 나면은 마스크를 벗게끔 한다고 하고 또 식당 같은데 그런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률은 지난달 28일 64.5%에서 닷새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0에서 64세 사이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정한 목표치 80%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일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 예방 효과가 100%이며 가족 간의 감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은 하지만 예약이 마감되더라도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잔여 물량은 60세 이상을 예비 명단 1순위로 올려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대한 많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신을 맞춰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미접종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든지 더 접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이 1,300만 명 중에서 최대한 고령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6월이 지나면서 방역당국은 하지만 예약률이 높아 대부분 백신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 백신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접종자가 자녀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자녀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마다 대기 명단이 넘쳐나자 더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병원까지 생겼습니다. 모레부터는 전화로 대기 신청은 받지 않고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자녀 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에 있는 한 내과. 오후 2시가 넘어 코로나19 자녀 백신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종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다가 취소자가 생겨 맞게 된 겁니다. 전화 드릴게요. 반대편 보고 계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로또라 불릴 만큼 접종받기 쉽지 않은 자녀 백신을 맞고 나니 감염 걱정이 사라지는 듯 홀가분합니다. 맞기 전에는 떨렸는데 맞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이 내과에서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매일 10명 안팎. 그런데도 예비 접종 명단엔 아직도 70명 넘게 남았습니다. 15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아마 80여 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70분 이상은 대기하는 것 같아요. 동네 병원마다 대기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대기 신청을 하려는 문의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녀 백신 대기자가 한 13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위한 예약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정도. 날이 갈수록 계속 대기자 명단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가 500명을 넘어 더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 명단만 해서 저희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오늘 오후로 해서 마감됐습니다. 청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은 불과 18시간 만에 90만 명이 마감될 정도. 오픈하자마자 어제 새벽에 접속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트래픽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약이 불가능했었고 다음 날 오후쯤에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다행히 돼서. 백신 접종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길어진 감염 사태에 지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마스크 쓰고 여행도 못 다니고 답답하고 그러니 젊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젊은이들의 그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두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는 모레부터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9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별 접종 예비 명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일원화해 당일 예약 서비스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바일 예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만 60살 이상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비 명단에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이 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지 하루도 안 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검찰단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후임인 이모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관은 성추행 사실을 군에 신고한 뒤 2달여간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공군 내에서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하거나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2차 가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지휘관에 대해서도 엄중분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딸을 돌보는 마음으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다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면담을 마친 뒤 장례식장으로 가던 이중사의 어머니는 딸이 너무 보고 싶다며 오열하다 쓰러져 급히 앰뷸런스로 후송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2주 동안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등 국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여부 속보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 공군 여군 사건에 이어서 공군 내에 또 다른 성범죄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여군 숙소에 침입을 해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6명에 달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 지난달 초 이곳 영내에 있는 여군 숙소에 남성 한 명이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군사경찰대 소속 A하사. A하사에게서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선 여군들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쏟아졌습니다.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하사의 범행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부대 여자 부사관 등 파악된 피해자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하사는 범행이 적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는커녕 피해자와 분리되거나 다른 부대로 옮기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군사경찰대 소속인 A하사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고 자리를 옮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안에서 보직만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사이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군사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이가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곳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 가해자를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가해자에게도 인권 있으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둘러 분리 조치하고 A하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감싼 군사경찰대 관련자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취업 준비생들을 설레게 하는 IT 대기업들이 최근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또 직장 갑질에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의 극단적 선택까지 불거졌는데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단계 더 급성장한 네이버 등 IT 대기업들. 요즘 노사관계 문제로 내부가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카카오.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산부에게 시간에 근무 등을 시키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인데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당국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사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쇄신 핑계 그만! 2019년 매각이 무산된 후 프로젝트 선별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의 후유증이 여전한 넥슨. 1년간 전환 배치 대기 중이던 16명에게 또 석 달 대기 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대기 기간 중에 75%의 임금과 회사 지원 교육비 200만 원으로 학원 등에서 자기 개발을 한 다음 다시 전환 배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어떤 조합원들을,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을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을 주지 않고 1년간 기회를 줬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건 반대로 말하면 1년간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측은 업무에 지원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휴업 상태로 전환되어 임금의 75%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더 심각합니다. 임원 등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는 지난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카카오와 넥슨 등 포털 게임 업계의 노조 설립 열풍, 노사관계 문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과 가진 첫 회동에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내일 2차 회동을 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튿날을 맞은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섭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취임 인사 겸 첫 공식 회동을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수 총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고요.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일선의 자율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회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박범계 장관도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첫 회동에서는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만 의견이 오갔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 4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만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식화하겠다고 수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그 일환이고 전체적인 인사 구도와 방향 정도에 대해서 검찰총장 취임하시고 총장으로서의 생각을 장관께 전달하는 자리였고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과거 자천당한 인사들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와 대검사의 의견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해직 교사 티켓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먼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해 공수처 수사로 이어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수사를 하면 앞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관련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채한 거라며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제한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등 특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반박에 대해 공수처는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최근 전 중등 인사팀장 등 주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핵심 간부들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석 달 동안 진행해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646건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도 여러 명 포함됐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사태 이후 정부는 경찰청에 1,500여 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646건을 수사 선상에 올렸고 지금까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만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LH에서는 LH 직원만 77명, 친인척과 지인을 포함한 151명이 적발돼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검찰도 별도 수사에 나서 기획부동산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검경이 불법 행위를 확인해 몰수 추징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를 점검해 모두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금까지의 중간 진행 상황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고위공직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직도 110명 정도를 더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개발지역 등 돈이 될 만한 곳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그 수법 또한 기상천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더 주고 부동산 쇼핑을 하거나 농업회사를 부동산 펀드처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 제조업체는 사주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 수십억 원의 급여를 더 줬습니다. 이들은 이 돈에 은행 대출을 더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땅과 건물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가족과 직원의 이름을 빌려 여러 개의 기획 부동산을 차린 부동산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무직자 등에게 가짜 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아예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뒤 사고 파는 거로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축권, 이른바 딱지를 가진 원주민의 이름을 빌린 건데 이런 수법으로 적은 소득에도 비싼 부동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 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 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상한 농업회사 한 곳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작물 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농업회사는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위기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엄중히 그리고 현재 저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농업법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맹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건국대 초빙 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오늘 송 대표의 발언은 크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또 전직 시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사과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최근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뭐 사과에 대한 어떤 수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들어보기 전에 사실 이게 송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라고 일주일 전부터 이 민심을 좀 듣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 막바지에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이제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늘 원래는 이제 대국민 발표가 있었는데 사과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민심 경청 투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아마 브리핑이 계획으로 잡혀 있던 건데 조국 장관 책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좀 더 중점적으로 부각된 거지 뭐 그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청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지 이 송영길 대표의 자의적으로 뭐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에 관련된 내용들도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이 최소 공약수 형태로서 저는 정리된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좀 나름대로 좀 균형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웬만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메시지로서 이 조국 장관에 관한 논쟁들이 당내에서만큼은 좀 일단락되어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당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전부 당원들도 이제 대다수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인데요. 물론 뭐 저기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일부 이제 그 강성 당원들은 뭐 비판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예. 민주당 당원이 뭐 고리 당원이 8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의원들도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요. 김남국 의원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장관을 우리가 뭐 또 버리느냐, 뭐 또는 뭐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사과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을 그렇습니다만은 용인된 수준에서의 작은 이견 정도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용인된 수준에서의 작은 이견 그리고 앞서 최소 공약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 수위는 용기 있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 좀 놔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조국이라는 단어는요. 민주당에서 성역이 됐어요. 그랬는데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정도 사과만 한 것도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게 좀 흔쾌하지 않은 사과 아니었느냐, 좀 변명성 사과가 아니었느냐, 다른 여지를 남겨놓은 사과가 아니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네. 뭐 다른 무엇보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정경심 교수 1심에서 법정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조국 장관과 공모했다라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뭐 최종심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자?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녀 입시 관련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죠. 정경심 교수요. 1심에서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7개 혐의를 받은 것이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법률적인 문제지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러한 인식이 송영길 대표가 흔쾌하지 않은 조건부 사과 아니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과의 시점이나 어떤 내용에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네.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런 말씀. 혹시 여기에 반박하실 내용 있으세요? 뭐 저기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는 것도 또 다른 당의 또 뭐 좀 윤리적인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뭐지 송영길 대표가 뭐 조국 장관 뭐 깜빵 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 내용에 대한. 근데 이제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자녀 입시 문제를 왜 법률적 문제랑 왜 별개로 생각하냐라는 것에서 비판한 게 뭐냐면 네.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 있잖아요. 2대 입시 비리 때문에 2대 교수분들 감옥 다 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하고 주장했던 얘기와는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워딩이 뭐냐면 내로남불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사과문에도 내로남불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저기 그 네. 뒤에 내용들 보면요. 그 486들에 대한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를 충분히
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최순실 건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좀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확대입니다. 예, 차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용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언급하셨지만 또 송 대표가 자,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 그리고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과라는 틀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과를 강대성 발언일까요? 뭐 당연하죠.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공정 아닌가요? 수사를 받았으면 또 수사에 의혹이 있으면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이 조국 장관의 지지자들을 달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또 견제한다는 측면 이런 것도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게 정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집권여당 출신입니다. 네. 지금 검찰총장 새로 임명됐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총장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지침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내려준 게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 모두의 비리는요. 동일 잣대로 동일 기준으로 당연히 조사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당연한 말씀을 윤석열과 검찰만 끌어들여서 한 것은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조국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를 잇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를 본인이 이제 수긍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조국 장관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과는 별개로 본인이 이제는 외로운 검객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나왔을 때 맞서야 되겠다라는 저는 한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것이나 여당에서 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 문제를 민주당은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고 놔줄 테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공정한 잣대로서 수사라든가 공정한 잣대로서 평가하는 그런 자세를 좀 전향적으로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반성 어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네. 게재가 됐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1시간 후에 본인이 뭘 알려줬냐면요. 제 책 10만 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이게 뭡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참여해야지. 내 책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입니까? 그리고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딸아, 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진정하게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이건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가 있냐?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 재판을 앞두고 자기 지지층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거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대학 교수로서 국민을 다시 갈라놓는 그러한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조국 장관 반성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반박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하는 것마다 뭐 반성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평생 반성만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도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책을 쓴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면은 대한민국의 자연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 방어를 위해서 책을 발간했다라고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는데 자기 방어는요 법정에서 하면 됐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형사소송법 148조 진술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의 여러 가지 질문과 신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책을 출판해요?
이거는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용인할 수준의 어떤 이견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이게 큰 틀에서는 우리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정무적으로 네. 큰 틀에서 사과를 드리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예. 이것이 정교하게 분석되고 치밀하게 정리돼야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네. 시대 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최문순 지사 언급에도 좀 녹아져 있습니다만 보면 치밀하게 정리돼야 한다. 다음 단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엔 이제 이번 어떤 사과 국면 이후에 이른바 조국 리스크를 좀 덜어내고 대선에 좀 집중하자는 것이 이번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의 목적 중에 하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 조국 장관 문제를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도 이 장성철 소장이 조국 문제를 가지고 조국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했던 비판들을 계속 해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우리 국론분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만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조국 장관 문제를 내로남불로 보는 야당이라든가 또는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봉합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걸 누가 합니까? 야당이 지금 정쟁화시켜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이걸 일단 다 접자 한 수 접어준 거예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 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맞지. 그 사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라도 할급천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또 끌고 가는 것도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반응 한번 좀 띄워봐 주시고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네. 화면에는 이제 야당 반응이고 자.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조국 교수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딸아이도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그럼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투자한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정한 사과는 어떤 사과가 진정한 사과입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진정한 사과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책에 썼잖아요. 딸아 넌 잘못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딸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못합니까? 그러면은 그 한 고교에서 쌍둥이가 고교 입시에서 여러 가지 답안지 유출로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100점 맞았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딸아이도 기소당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딸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딸은 잘못이 없다. 이것이 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묻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끝까지 진정한 사과를 이야기하면 하루 내내 사과만 해야 돼요. 정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책을 보면 그런 문맥이 아니고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뭐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송영길 대표의 사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면피용 사과다, 협박용 사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면피용 사과, 협박용 사과입니까? 충분히 사과를 했죠, 그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면피용 사과에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여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네? 그 여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왜 못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건 모든 국민의 비리에 대해서 그게 적용돼야죠.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적 검찰 가지고 그럼 수사 안 받습니까? 자녀 입시 문제가 어떻게 수사받아야죠. 법률적 문제와 다릅니까? 아니 네? 조국 장관이 수사받았듯이 검찰도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만 동일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비리에 대해서는 동일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동일잣대에 대해서 586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 것이지 당연히 조국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그러면 무조건 사과하는 당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송영길 듣고 이제 대표 요 지금 대목은 사퇴하라고 마무리할게요. 그러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듣고 요 네. 발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아니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문순 강원지사도 정교하게 분석하고 시대 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라고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어쨌든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후 대선 주자들도 좀 부담을 덜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지사의 의견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뭐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검찰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도 똑같은 잣대로서 문제가 있다면 조사받아야 된다. 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 한 것이죠. 지금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사 같은 경우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이 입장인 걸까요? 그렇죠. 친구 입장인 거죠. 송영길 대표와 입장이 같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등부의 여유예요. 이제는 나는 당신은 나를 밀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는 민심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치 않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현명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국 사태는요, 국민들이 되게 분노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옹호하는 모습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요, 윤석열 사태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장모가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공직자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먼저 무리한 송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사과하고 떳떳하게 수사받도록 하겠다. 이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정당합니까? 그러면? 부적절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정정의 일부로서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도 시간이 있고 끝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경청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대국민 발표의 장소였고 그 장소에서 사과를 하게 된 건데 본론은 좀 돌아와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과제 1순위로 꼽히긴 했어요. 교수님?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건보다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투기 의혹이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비판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돼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데 당연히 아닌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제대로 가서 수사받으라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민주당 소속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하든가 자체 조사를 하라. 이렇게 저는 비판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했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이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법개혁도 19%로 물론 민주당 민심경청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렇다 보니 이번에 사과 내용에서도 입시 논란과 어떤 검찰개혁 그 대목을 좀 구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기본적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국을 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저는 민주당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기대난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연구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해괴하게 2% 정도를 종부세로 하자라는 해괴한 방안을 내세웠어요. 상위 2%? 그렇죠. 예. 이거는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합니까? 이거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집권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 행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맹이 언제 끝날까요? 라는 질문은 좀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골목길 어떤 회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해서 기호 2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못 들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인사들과 좀 접촉면을 넓히다 보니 기호 2번 얘기 좀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네.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미 접촉을 많이 하고 있었죠. 많이 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과 내가 접촉해도 될 만큼 국민의힘 상황이 좋아졌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을까? 이런 눈치를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똑같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이준석 최고위원이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대선 주자로서의 임팩트만 있으면은 이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나도 받아줄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아니죠. 좀 시일이 지난 사람들을 만났던 것까지도 같이 공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계속해서 좀 넓혀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좀 포인트를 그 봤을까요?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최고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약간의 혁신의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에 또 저희 그 라이트 포커스 패널이기도 한 청년 시사 평론가죠 장혜찬 씨가 동행한 또 연희동 회동이 화제가 되게 되는데 관련 또 화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모종린 교수 같은 경우는 윤 총장님이 모종린 교수님 방송이나 책을 보시고 평소 흠모에 오셔서 직접 연락하셔서 만나게 된 걸로 압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이 제가 SNS에 올리는 글이나 또 방송 활동하는 영상 등을 다양한 경로로 봐서 저를 알고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따로 윤 총장이랑 한번 만나 뵈었고 그 만남 이후에 이런저런 현장 행보에 좀 가급적 동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골목 상권 방문 행보 어떤 좀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이게 되게 조그만 데 시작해서 큰 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골목 상권을 살린다? 이것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 소상공인 살리는 것은 지방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지방 경제를 살리게 되면 지방 문화 형성도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 균형 발전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골목길 경제학자 저 교수님을 만나서 골목 상권 개발에도 독특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는다. 그것은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청년부터 균형 발전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골목 상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을 한 모양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프트한 그러한 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꿈꾸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이 누굴 만나도 관심이 없다, 좀 차갑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본인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비판한 거죠. 본인은 나를 한번 찾아와라 이랬는데 윤석열 총장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옛날 정치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찾아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행보는 전형적인 이제 이미지 정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뭐 이제 윤석열 총장 연희동 골목길 간 것 가지고도 언론에서 윤비어천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골목길 경제라는 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목길 경제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경리단길이 있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것으로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권주자 정도 되면요. 골목길 정치보다는 경제보다는 거시 경제에 대한 전망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만나는 데 집중돼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요, 그다음에 정치인은 국민을 감동시켜야 돼요. 저렇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과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만나서 그분들 얘기 듣고 위로하고 이러한 좀 감동적인 모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민심을 살피는 여러 가지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감동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조금 더 민심을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는데 앞서 송영길 대표의 사과 발표 안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됐습니다만 이제부터 민주당에서도 검증의 이른바 검증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남공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떤 좀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민주당 안에서 나온 발언인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이제 아무래도 장모 의혹 어떤 그 해명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제가 아까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인이 검사 출신이면은 장모가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되겠다. 지금 1심에서 구형이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가 이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했느냐 이런 측면이 내가 뭐 정치 행보를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의 도덕적 잣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 부분 역시 조국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좀 실수한 말 같아요. 이건 정치인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사의 용어 같아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그렇죠. 저 대목 말씀하시는 장모께서 거죠?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와 변호사의 얘기지 정치인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재판을 그냥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10원 받았으면 어떡할 겁니까? 10원 피해 줬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세상살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꼬투리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수남공,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 이런 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기대를 받는 건 공정할 것이다,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건데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져버려요. 이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고 대권 후보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검찰총장하면서 검사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할 건 수사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당신 가족은? 당신 가족에 대한 비리는? 이것은 제대로 수사 안 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끝이야? 이런 비판 받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면서 끝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까지 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조사 시기는 윤 전 총장의 어떤 자맹을 끝낸 그런 언론 보도와 관련된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기 또 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슈를 담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기 전에 나왔던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 사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사진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이 ARS로 하는가 아니면은 이 면접원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라는 거 하는 것은 현재 양강이라는 경향성으로만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생각보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제목은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민주당 경선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 예측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9%가 나오기도 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14.3%. 교수님께서 이낙연 전 총리 언급하셨는데 저력이 있으시네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왔는데 확실히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고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들이 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린 것 같지가 않다. 이 정도 수치고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민주당 경선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이렇게 자맹을 끝내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6월 11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당권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그 본선까지 그 기간 안에 지금 이렇게 자맹을 끊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가지 당권 주자들이 나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할 거야. 나는 윤석열 총장과 이러한 인연이 있어 라고 윤석열 마케팅을 하지만 네. 윤석열 총장이 어떤 특정한
특정한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보나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친하다고 그러고 다 영입할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윤석열 총장이 다음번 전당대회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제 모 방송국 토론에서 이 윤석열 총장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팻말을 들었어요. 나경원 의원과 조호영 의원은 팻말을 들었고 이준석 최고는 팻말을 들지 않았습니다. 꼬표를 들었는데 이준석 최고가 지금 1등을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아직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의 회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주요 4대 그룹의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인들을 꾸준히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오찬을 가진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교수님? 글쎄요, 뭐 저도 몇 번 만난 줄 알았는데 네. 청와대에서 첫 번째 오찬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방미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44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44조가 투자가 된다면은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동남아, 인도까지 이어지는 이 경제 코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안정적 이익을 좀 보장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왔을 것인가 이제 관심 모았는데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좀 듣고 또 소장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을 했다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대 그룹 대표들이 좀 애둘러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언급된 것도 처음이죠.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의 공식적인 또 반응에 의하면 네. 사면에 공감을 하거나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훈풍이 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4주년 특별 기자회견 때 네. 사면과 관련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형평성, 두 번째 과거 전례, 세 번째 국민 공감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고충을 이해한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면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또 언급한 내용도 또 있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띄워봐 주시고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내용을 고려해 달라라는 최태원 회장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면 요청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사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회장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은 저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부분도 있지만은 삼성 바이오 문제는 현재까지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을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대목인가요? 국민들이 공감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법치를 지키지 않고 사면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거를 윤석열 총장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잘못한 사람 벌 받았으면 당연히 형기를 채우는 거는 맞지만 대통령께서 경제가 되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경제계에서 대담한 활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러한 워딩이 미묘하게 변한 거 보면 청와대에서 사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건국대 초빙 교수, 또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얘들아.
죽음을 밝혀주신다고 해서 방송국 분들이 오셨어.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했지? 시련 아버지 너 형이 찾아주고 억울한 거 찾아줄 때까지 시험 안 깎을 거야. 아버지가 일경이 나 찾아주고 너 좋은 데로 보냈다. 아버지가 깨끗하게 시험 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부터 다른 질문 있으세요? 공보 과장이 정리를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아, 참. 예. 그 공군 부대 성추행 관련해서 그 예. 가해 부사관한테 뭐 징계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랑요. 무관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 있어서 변함이 없고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적용하실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이제 합의 종용이나 그다음에 회유나 사건 은폐 등과 같은 경우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TF가 이제 꾸려지고 하기 때문에 좀 결과를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TF에서 이제 꾸려졌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그냥 드릴게요. 네. 군 당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예. 저희가 잘 수사하고 있다 이런 예. 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구했다 이렇게 문자풀을 하세요. 근데 예. 그러고 나서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형이 선고되냐 보면은 예. 소방망이 처벌이에요 막말로.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 기자님. 해병대 계세요? 안 계십니까? 어떤 질문? 얼마 전에 해병대 여군 간부 한 명이 네. 부하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 흉기를 들고 방어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네. 진행 중이요. 결과를 지켜봐 주시죠. 결과를 지켜봤는데 맨날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러죠 결과가.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국방부에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승객과 선원 172명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옆으로 포탄 여러 발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함정을 건조한 현대중공업과 해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서 남서쪽으로 24에서 32km 떨어진 곳에 날아든 포탄은 4발. 포탄은 여객선 뱃머리에서 불과 100에서 150m 거리에 떨어졌다고 선사는 전했습니다. 여객선 운항을 관리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포탄이 떨어진 곳은 해군 사격구역 바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는 해군 훈련 사격 구역의 바깥입니다. 경계면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바깥입니다. 해상에서 100m 간격이면 거의 조준 사격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여객선엔 승객과 선원 172명이 타고 있었고 165명이 탄 또 다른 여객선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책임 소재는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시운전 중인 군함에서 쏜 겁니다.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아 사격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현대중공업 직원인 함장에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함께 탄 해군 인수평가단 지시에 따라 대공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은 군에 인도되기 전인 함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사격을 관찰하는 인원이 승선했을 뿐 사격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격 평가에 앞서 지난달 27일 사격 훈련 내용을 담은 항행 경보를
해양조사원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탄이 여객선을 비껴갔을 때는 동해를 책임지는 해군 1함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해군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일을 둘러싼 구체적인 경위 조사는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해군과 해군 통제에 따랐다는 현대중공업, 양쪽 모두 국민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 부담률이 최근 5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들의 국민 부담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 27.4%로 5년 사이 3.7%포인트 커졌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민 부담률 상승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은 마이너스 1.7%포인트로 대조적입니다. OECD 평균이 0.5%포인트인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국민 부담 증가폭은 7배인 셈입니다. 최근 5년간 7배 정도 수준을 보인 것은 통계가 집계된 이후의 최고치로서 국민이 상당한 그 부담을 느낄 만한 어떤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18년 27.5%로 상승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불어나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명목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와 재산세, 사회보장기금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금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5년간 연평균 7.5%포인트 가파르게 올라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주요 기준치인 공시지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앞으로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또는 재산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세부담 증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세출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공군 부사관, 그러니까 가해자,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 오늘 오후부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전에 장중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호 신고 후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 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구속됐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我が国は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는 한국의 요청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정치적 이용 반대라는 올림픽 헌장에 따른 판단이며 독도 표기 자체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객관적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韓国側の抗議は一切受けられない。組織委員会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地図は客観的な表記をしているものと組織委員会において説明が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대선 주자들이 독도 표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림픽 보이콧을 하자거나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의 움직임을 선수의 정치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날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공개 소환해 항의한 데 대한 맞불 작전으로도 분석됩니다. 오늘 오후에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할 예정입니다. 초치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올림픽 홈페이지에 표기된 독도 문제에 대해 주일 대사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주장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관 부처가 다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수석 대표가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화상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화상 대화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첫 대화에서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 회복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를 본격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Our economy i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but we still have a long road ahead of us. 중국은 두 사람이 미중의 경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두 경제 대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요구한 데 비해 미국은 국익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나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에서 입장차가 팽팽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위한 대화를 공식 재개했다는 점은 진전입니다. 앞서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주에 류허 부총리와 첫 통화를 했습니다. 双方认为发展双边贸易非常重要，并就彼此关心的问题交换了意见。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품 2천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합의지만 일단 이행을 하면서 다음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여전히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무역 협력을 위한 탐색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의 17세 소녀가 반려견을 공격하는 어미곰을 맨손으로 밀어 내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서 화제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주택 담장 위로 어미곰과 새끼곰 두 마리가 올라와 어슬렁거립니다. 두리번거리는 사이 개들이 몰려들어 맹렬히 지저댑니다. 새끼곰은 놀라 달아나고 어미곰은 새끼들이 달아날 시간을 벌려는 듯 앞발을 휘둘러 공격합니다. 이때 번개처럼 뛰어나오는 한 소녀. 맨손으로 커다란 곰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는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외곽 도시 브래드버리에 써 있었던 소녀의 반려견 구출기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17살 된 헤일리 모나코. 애초 개들이 짖을 때만 해도 곰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인 걸 확인한 뒤에도 반려견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I have to protect her, so I go over to the bear. I look it in the eyes, and the first thing I think to do is push a bear. 곰을 밀다 손가락과 무릎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며 반려견들의 상태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끼곰을 보호하려는 어미곰과 반려견들을 지키려는 소녀 견주의 모성 대결. 해당 영상은 SNS뿐 아니라 현지 매체와 방송들까지 전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얼마 전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아이스크림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인 털사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단에 오르면서 한쪽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으로 인사하더니 작심한 듯 아예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Well, thank you. Please, if you have a seat, sit down. And I got to make one check.
어리둥절한 사람들을 지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 둘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말을 건네고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I just had to make sure the two girls got ice cream when this is over. Imagine how excited you'd be when you're 4, 5, almost 5 years old, coming to hear a president speak. My Lord, in my faith we call that purgatory.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곧 참혹했던 100년 전 역사를 되짚으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털사 대학살은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털사 그린우드에서 백인들이 흑인 300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지만 당시 언론은 흑인과 백인 간 무장 충돌로 묘사했고 처벌받은 백인은 없습니다. 현장을 찾은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위해 털사를 찾은 적이 있지만 오히려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OVID-19, that name gets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China as opposed to calling it the Chinese virus. I can name Kung Flu. 당시 유세장 밖에서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가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을 뿐이라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hides. And given a little bit of oxygen, just a little bit of oxygen by its leaders, it comes out of there from under the rock like it was happening again, as if it never went away. 바이든 대통령은 또 소수인종 기업이 좀 더 혜택을 받도록 연방정부 구매력을 활용하는 등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로 만든 NFT 미술품 시장도 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데다 위작이나 저작권 관련 위험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업체가 NFT 온라인 경매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화백 작품입니다. 실물 그림을 고화질로 스캔해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파일로 경매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요. 아카이브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이고 김한기 공식 저작권 사용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슈입니다. 위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업체 측은 결국 철저히 따져보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경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NFT 예술품의 저작권 침해, 표절 논란은 국내외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이 배포 금지라든가 이런 소송을 내거나 그런 청구를 내게 되면은 산 사람들이 되팔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지난 3월 국내에서 첫 NFT 미술품 경매가 이뤄진 이후 NFT 플랫폼 진출과 사업 모델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NFT 시장이 디지털 아트와 사진 분야 등 미술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재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형태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이라든가 공동으로 이와 같은 어떤 개선 방안을 건전한 거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불안정한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NFT 역시 아직은 투자자가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마치 한여름이 찾아온 듯 날이 더웠는데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오겠고 다른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부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